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는 오늘 상징적 의미가 담긴 곳에서 선거 운동을 마무리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 김문수 후보는 시청 앞 광장, 이준석 후보는 대구를 선택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유세 장소로 택한 곳은 서울 여의도입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막아낸 곳에서 심판론을 강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가 권력을 혼자 영원히 독차지하겠다는 이런 비상계엄 내란 행위까지 했는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제주에서 마지막 날 유세를 시작해 서울시청 앞에서 마무리합니다. 남단에서부터 수도 중심부까지 종단하며 막판 표심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대장동은 조그만해요. 30만 평이 안 되는 작은 데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전부 범죄꾼의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구로 향합니다. 보수 심장이란 상징성이 있는 곳에서 자신이 진정한 보수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 활동에 발을 딛기보다는 100번 반성하고 또 국민께 사죄하고 정치 일선에 손을 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된 기간에 벌어진 각종 네거티브 공방이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또 각 당이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남은 변수로 꼽힙니다. 내일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극우 단체와 국민의힘과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르면 오늘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한 매체가 보도한 극우 시민단체 여론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관계자 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르면 오늘 수사 진행 상황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단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단체가 2020년 게재한 활동 보고 영상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등장한다며 댓글 조작 의혹 배우로 국민의힘을 지목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칭찬하고 이재명 후보 비방하고 허위사실 유포해서 정치적 공격을 가했는데 그 이익은 고스란히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정당이 취했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음습한 대선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댓글 의혹을 보도한 매체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가짜 인터뷰로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런 연관성도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이재명 후보 아들 이슈나 유시민 작가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해당 단체가 늘봄학교 강사를 채용하고 서울 시내 일부 초등학교에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네, 유시민 작가의 발언 논란에 대한 해명을 두고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 작가가 본인 발언 진위에 대해 해명하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과했으니 국민이 용서할 것이라고 말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용서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유시민 작가의 설나영 여사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면서도 사과했으니 국민이 용서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사과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우리 국민들께서 용서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설 여사가 먼저 노동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 때문에 나온 발언 아니겠냐고도 했습니다. 설 여사 발언에 비난의 소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설란영 여사께서 못생긴 여자가 노조한다, 이런 그야말로 여성을 비하하는 또 노동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 때문에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두둔하기 바쁘다며 이준석 후보는 사과했어도 의원직을 제명하고
유시민 씨는 서여사의 명예를 훼손했어도 사과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냐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상황실장은 유 작가가 여성과 노동자를 비하해놓고 제정신이 아니란 발언에만 사과했다며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는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네거티브 단장은 최근 이 후보는 청년 세대 일부를 극우로 편화했고 유 작가는 나이, 성별, 학력을 동시에 차별했다며 혐오, 비하, 브로맨스냐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기자,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데 각 후보들의 마지막 유세 장소가 다 다릅니다. 어떤 의미가 각각 담긴 건가요? 네, 새 후보 마지막까지 전국 각지를 누비면서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 서울과 수도권 유세를 한 뒤에 저녁에 여의도 공원에서 피날레 유세를 합니다. 이 내란 종식 메시지, 비상계엄 해제 메시지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요, 제주부터 부산, 대구, 대전 전국을 횡단한 뒤에 저녁에 서울시청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는데 여기에선 대한민국 미래, 서울의 중심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의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요, 그동안 해왔던 대학교 학식 먹자 행사를 이어간 뒤에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 마지막 피날레 유세를 이어갑니다. 막판까지 모두 사활을 거는 모습인데 주말까지 공약보다는 네거티브 공방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말 내내 네거티브 공방이 정점을 찍었고 이번에 또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했다 이런 회견을 두고도 허위냐 아니냐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지 선언이 사기극이라면서 공세했고 지지 선언문을 대독한 김진향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이 사실이다 이렇게 재반박한 건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일부 보도에서는 짐 로저스의 이메일 답장 등을 인용해서 정보가 부정확하다 이런 반박을 시키도 한 상황이어서 오늘도 계속 진실 공방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민주당은 이 보수단체가 별도의 댓글팀을 만들어서 여론 조작을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SNS 댓글 논란 그리고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하 발언을 고리로 이슈를 계속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네거티브 공방들이 막판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가 궁금한데 각 당은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이 공표 금지 직전에 전국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일강 구도였고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막말, 설화 등 네거티브 공방이 지지율이 1%에서 2%포인트 안팎의 미미한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하면서 내부적으로는 5%포인트 내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자체 분석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 막판 보수 결집 등을 의식해서 세 표가 부족하다 이렇게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는 분위기 느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보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현장 분위기, 지지율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김 후보 아예 유세에서 대반전이 일어났다, 판이 뒤집혀서 이미 골든크로스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이 후보 아들 발언이나 유시민 작가 발언이 중도층이나 보수층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 후보와 대비해서 김문수 후보의 청렴성, 가족 중심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후보 발언 논란 발단이 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측도 여전히 10% 이상 두 자리 득표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중요한 게 최종 투표율일 것 같은데 이번 네. 사전 투표율은 각 당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이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 사전 투표율 이 50%를 넘기면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민주당은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런 긍정 신호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TK 지역 20%대, 30%대 사전 투표율이 절반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본투표에서 좀 결집력, 더 강한 결집력을 기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이 TK 지역의 지지율을 막판 지지율 70%대, 80%대로 끌어올려서 역전을 노리겠다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나선다고요? 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예. 오늘 오전 11시부터 청계천 걷기 행사를
좀 진행을 하면서 김 후보 지지 메시지를 낼 거고요. 그제 9년 만에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늘 부산 범어사, 울산, 진주 등 부울경 지역을 찾습니다. 19대, 20대 대선 모두 투표율이 77%대였는데 이번 사전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인 34.74%를 기록해서 이번 최종 투표율이 1997년 김대중, 이회창 15대 대선 이후에 28년 만에 처음으로 80%를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 윤곽은 내일 네. 몇 시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이 득표율 격차, 투표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정 전후쯤에는 당락의 윤곽이 잡힐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이번 대선 본투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이 되고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는 밤 8시 10분쯤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대선처럼 득표차가 박빙일 경우에는 최종 승부는 새벽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73%포인트 차이로 초접전 승부였던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윤곽 새벽 2시쯤 나왔고요. 19대 대선에서는 밤 10시쯤에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선거 사무원이던 이 여성은 범행을 한 건 인정하면서도 불법인 줄 몰랐고 남편과 공모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회색 운동복에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한 여성이 법원에 들어옵니다.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온 60대 박모 씨입니다. 왜 대리투표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박 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고 묻자 고개를 강하게 저었고 남편과의 공모도 부인했습니다. 남편과 공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불법인 거 알고도 계획하신 건가요? 전혀 몰랐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뒤 5시간 후 자신의 이름으로 또 투표를 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선거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대리투표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박 씨 남편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나와 부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씨가 선거 사무원 신분인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배후에 국민의힘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칭찬하고 이재명 후보 비방하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정당이 취했죠. 국민의힘이 실질적 배후라는 의심을 지금 댓글 문제 때문에 묻는 거 아니에요? 댓글 다는지 안 다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근거 없이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는 관련해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일단 김문수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소속인데 잠시 이 극우 단체, 극우 정당으로 갔던 적이 있었죠. 저는 그 시기에 아마도 이 단체의 대표와 연관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해당 단체의 대표가 운영했던 프로그램에 김문수 후보가 강사로 참여했던 적도 있고 그 해당 프로그램의 그 후원서로 그 김문수 TV, 김문수 후보
후보가 과거 국민의힘을 떠났을 때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 김문수 TV가 또 후원을 했던 것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김문수 후보가 자유통일당, 정광훈 씨와 자유통일당을 만들어서 초대 당대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광훈 씨의 며느리가 이 해당 그 단체의 강사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단체와의 연관성이 또 드러납니다. 그 당시 윤석열 정부 교육부의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해당 단체의 대표가 역임을 하기도 했고요. 해당 단체의 그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이죠. 늘봄 교실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하는 그 권한을 그 단체에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 김문수 후보와 이 해당 단체의 대표, 해당 단체는 분명 알고 있는 관계일 겁니다. 하지만 이 김문수 후보가 말한 대로 댓글을 다는 건 몰랐다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그 해당 사무실에 김문수 후보가 방문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해당 사무실에 가보면 댓글이 여론이다라는 현수막도 걸려 있거든요. 과연 그것을 몰랐을까? 이거는 좀 밝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인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일단 해당 단체가 아마 보수 성향의 역사교육 단체 같아요. 그런데 시민단체의 일종이라고 저희가 평가한다 그러면 그 시민단체들은 각종 이제 지금은 성향을 갖고 다 있단 말이죠. 예. 그럼 본인 성향과 맞는 정치인들과 유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이나 민주당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례도 주는 거잖아요. 뭐 특정 시민단체 비례가 늘 가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 연관성만 갖고 해당 행위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이 지원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인 것이고 일단은 그 해당 행위에 대한 위법성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행위 자체가 뭐 댓글을 다는 행위 자체는 뭐 정치적 표현의 자유니까 그러나 그것이 킹크랩과 같은 뭐 어떤 조작형 이런 기계를 사용한다면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누군가가 댓글 내용 같은 걸 알려주면서 달아라고 지시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불법성이 드러나면 그거는 그것대로 처벌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관성인데 연관성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온 게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반적인 연관성 이외에 특별히 이 행위와 관련된 연관성이 드러난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나 이 연관성이나 문제 제기를 했던 매체에 대한 특성을 저희가 검토해 보면 이전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뭐 대선 며칠 전에 근거 없는 이런 내용들 또는 쉽게 말하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마치 진실인 양 보도해서 그것을 또 이재명 당시 후보가 470만 정도의 유권자에게 문자를 링크해서 또 보낸 사실도 있어요. 자, 이런 역사적인 선례 내지 이 그 단체의 성격 또는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관계 등을 비춰볼 때 민주당의 문제 제기는 아직까지는 그야말로 문제 제기 단계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특정 매체 보도로 이 일이 알려지게 된 건데 민주당이 이 일에 그러니까 힘을 싣는 이유가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어떤 이재명 후보의 아들 논란이나 유시민 작가 설화 논란을 덮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해당 매체의 그 과거 보도 때문에 과거에는 뭐 허위 사실로 밝혀진 것도 있죠. 근데 그것과 그 별개로 이번 사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뭐 포스터라든지 과거에 뭐 교육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팩트입니다. 우리가 뭐 만들어냈다거나 우리가 그 해당 단체의 뭐 교육 프로그램 포스터를 만들었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그 자유통일당이라는 정당을 만들고 초대 당대표를 하고 좀 국민의힘을 떠나 있을 때의 행동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이상 이거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댓글 다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사람들에게 불법적으로 아마도 명의 도용된 수십 개의 아이디를 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포털 사이트에 하루에 달 수 있는 댓글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수십 개의 아이디를 주면서 이 아이디로 그 댓글을 많이 달아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활동을 하면서 대가성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방과후 늘봄 교실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했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프로그램 이수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부여받고 댓글을 달았다는 대가로서 뭔가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교실의 역사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이거 매우 무서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분명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방과후 교사는 보육교사 2급인가 아마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격증 수여 자체는 이런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이수할 수 있는 학점과 유사한 이런 활동 자체를 인정받을 수는 있겠죠. 그 과정은 더 수사를 통해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또 하나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라는 의혹도 있는데 이 연계 프로그램 지원 공모 주체는 사실 서울시 교육청이에요. 근데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감은 진보 성향으로 알려져 있고 2024년도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보궐선거로
다시 선출되기 2개월 빼놓고는 전부 진보 교육감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럼 진보 교육감이 해당 보수 성향의 역사단체에 어떻게 보면 저런 위법한 행위에 가담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인가 이런 의문점도 제기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내란 행위다라고 하는데 드루킹 사건 때 봤잖아요. 그 당시에도 판결문 자체 그렇게 나옵니다. 가장 민주당이 이익을 많이 봤다. 그럼 민주당이 공모인가요? 배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정치적 이익을 많이 봤다는 취지인 것이고 그러면 김경수 공동선대위원장도 내란 행위 가담자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그 내란 행위로 규정하는 저 부분을 보더라도 좀 너무 성급하게 과도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뭔가 목적이 있어 보이는 것이고 목적이라는 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부정적으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희석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냐. 이런 국민의힘의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의 아내 설난영 씨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놓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직접 비판을 했고 이재명 후보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부적절한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사과하셨다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용서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 집 살림을 꾸린 제 아내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제 아내 보고 당신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제 아내를 갈아치워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사과도 부족했고 이를 두둔한 이재명 후보의 대응도 부적절하다 이런 반응이에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두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유시민 작가 본인이 사과를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한 것이 저희 당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유시민 작가에게 뭐 추가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거나 무슨 책임을 요구한다거나 이럴 위치도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좀 추가적인 뭐 사과나 해명을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유시민 작가는 2007년에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한 이후로 바로 탈당을 했고요. 그 이후에 17년 동안 단 한 번도 민주당 당적을 가진 적도 없고요. 지금 민주당 선대위 직책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선대위 직책을 갖고 있었다면은 뭔가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음으로써 뭐 정치적 책임을 진다던가 이런 것들을 당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데 당 사람이 아닌 그냥 같은 범진보 진영 안에 있는 스피커라는 이유로 우리 당이 그 해당 인사에 대해서 뭐 사과를 요구하고 뭐 추가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들을 하고 있다, 대응들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용서할 것이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반응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 발언 때문에 이제 그 추가적인 뭔가 그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께서 이게 부적절한 발언이고 그러니까 표현을 넘어서서 의미 자체 또는 관점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그냥 단정하고 넘어갔으면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의 공방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국민께서 용서했을 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용서받을 만한 이 사과로 자리매김한 거잖아요. 유시민 씨의 사과가. 근데 유시민 씨의 사과는 사과가 아닌 걸로 받아들여져요. 이 표현만 고친 거예요. 이것이 뭐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치 한목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오히려 더 2차 가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내 말이 맞아. 그럼 표현만 잘못된 거야.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따라서 왔는데 그 본인의 어떤 뭐 학력이나 그다음에 직업이나 이런 걸 비춰볼 때 이건 과하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붕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을 못 한다는 근거 자체가 저희 사회적으로 계급 타파를 위해서 쭉 사회가 발전해 왔는데 그 전 근대적인 상황에서 평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저렇게 자리매김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이번 유시민 작가의 설화 논란이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지금 민주당은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께서 유시민 작가를 범진보 진영의 스피커로는 인지를 하고 있으나 민주당에서 뭔가 책임 있는 자리나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 분도 아니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유시민 작가가 뭐 한 자리 맡을 거다라는 소문은 파다했지만 결국 임기 내내 단 한 자리도 맡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냥 진보 진영에 있는 인사의 말실수 정도로 인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해명을 들어보면 물론 전 표현 그런 것들 해명 방식 이런 것도 전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설난영 여사의 그 말실수 뭔가 노동자들의 외모와 관련된 그 비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상대 후보의 배우자만 계속 공격하는 그런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 문제의식을 국민들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판도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유시민 작가의 설화 논란이 어떤 중도층 표심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찍을지 말지 좀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번 논란에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인데 보시기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참전함으로써 그럴 가능성이 있죠. 뭐 저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어차피 이제 뭐 진보 진영 분들은 사실 저런 거에 불구하고 어느 정도 마음을 정했을 것 같고
고민하는 분들, 무당층이나 아니면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가치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진보라는 것이 조금 더 앞선 가치관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이해를 해왔는데 그게 아니고 전 근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 많은 실망한 분들이 계실 거고 이 실망함들의 표심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각 후보들은 대선 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 안동 경북 고향 분들은 왜 이렇게 저를 어여삐 여겨주지 않으십니까? 이번에는 아니겠죠? 좌파 우파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실력파입니다. 실력파. 대장동은 조그만해요. 30만 평이 안 되는 작은 데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전부 범죄꾼의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저에게 정치공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너 단일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치가 바로 서는 날까지 앞으로 달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어여삐 여겨주지 않느냐라는 말을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가서 했습니다. 선거 유세 막판까지 영남권에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선거운동 초반에도 영남, TK, PK 지역을 참 많이 찾았었죠. 그러면서 시종일관 던졌던 메시지는 통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우파, 뭐 파랑색, 빨간색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예. 민생 앞에서는 이런 건 다 무의미하다. 우리는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 우리 당이 전통적으로 추구해왔던 가치가 아니더라도 민생을 위한다면, 국민을 위한다면 언제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통합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들께서 너무 많이 지치셨을 거란 생각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당, 저희 민주당을 협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고 입법부, 의회 역시 뭔가 함께 국정 운영을 해 나가야 할 파트너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반 동안 임기 동안 계속해서 야당과 의회와 싸우면서 국정 운영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이제 그런 모습에 지쳐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은 보수의 목소리, 야당의 목소리, 소수당의 목소리 다 수용하면서 유연하게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져왔고 그런 차원에서 역시나 보수세가 강한 영남 지역, TK, PK 지역을 선거의 시작과 끝을 계속 찾으면서 이런 통합의 메시지가 우리가 진정성 있게 갖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제 하루에만 수도권 10곳을 누비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 자랑스러운 아내와 딸, 정직한 아버지 이런 언급들을 했습니다. 이 후보의 가족 관련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해당 이제 수도권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중도층 표심이 좀 보다 더 많다라고 일단 평가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예. 중도층 표심이 움직이는 부분은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일단 어떤 해당 어떤 역할을 맡겼을 때 그 역할에 충실한 분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만약에 더 큰 권력을 맡겼을 때 더 큰 비리로 다가온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국민적 의구심을 좀 부추기는 듯한 거기 호소하는 듯한 전략을 펴고 있고요. 경기도지사를 2번씩 역임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했던 이런 실적들을 또 간접적으로 어필하는 이런 효과도 있어서 보다 좀 효과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 외박 유세를 90시간 이어가고 있잖아요. 예. 이준석 후보는요. 지역구인 동탄을 찾았습니다. 대선 완주가 눈앞에 다가왔다면서 의미 있는 지지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가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으로 만들어달라 해서 이제 혹시나 이재명 정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견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세력을 만들어달라라는 메시지로 묘하게 톤이 바뀌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만약에 정말 단일화나 이런 변수를 통해서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아직까지 있었다면은 메시지의 톤이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이제 차후를 좀 준비하는 쪽으로 좀 메시지 바뀌었다. 왜냐면은 끝까지 어떻게든 표를 좀 받아내야 이준석 후보의 관건은 10%를 넘길 것인가. 그들이 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15%까지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선거 비용 보전 그 퍼센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10% 유의미한 그 지지세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아마도 선거 이후에 그것을 뭔가 처치하기 위한 아마 그 좀 고난의 행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미래 보수를 좀 재건할 차기 후보는 자기니까 자기의 좀 마지막까지 지지를 몰아달라는 쪽으로 좀 메시지가 좀 바뀌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이 대선 선거운동 마지막 날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여의도를 찾고요.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 앞 광장,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대구를 선택을 했는데 각각의 의미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뭐 이재명 후보는 누구나 다 예상하듯이 이제 여의도라는 곳이 네.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통해서 국회가 계엄을 막았다라는 취지의 상징적인 장소니까 거기서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 같고요. 예.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자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서려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 서울의 한복판인 서울시청 광장에서 유세함으로써 앞날을 좀 걱정하자. 이게 기존의 계엄에 대한 심판적 성격도 있지만 앞으로 모든 권력이 체계적으로 아예 제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께 모인다면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의 국민적 호소가 서려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진짜 안타깝게도 대구에서 한다는 의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보수의 앞날을 생각하겠다는 것인데 예. 보수의 현재가 없는데 어떻게 앞날이 있겠습니까? 저는 결단을 고민할 마지막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치은 부의장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글쎄요. 일단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시작을 광화문 광장에서 했고요. 예. 마지막을 이제 여의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파면당했기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인데 지난 작년 12월을 떠올려 보면 탄핵소추안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해서 통과되지 못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여의도 광장으로 모였었죠.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가 또 광화문에서 열리자 또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도 광화문으로 또 거리로 나가서 탄핵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선거, 이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까지 이끌었던 거, 그리고 비상계엄을 막아낸 것은 국민들의 힘이었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시작과 끝을 광화문 광장 그리고 여의도 이렇게 저희는 선택한 걸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에 메시지를 보내서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관련해 대선 후보들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본질을 잘 꿰뚫어봐 주시고 윤석열 전광훈의 아바타 김문수 후보의 당선은 곧 상황 윤석열의 귀환을 뜻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미 우리 당도 아니고 이미 탈당을 하셨습니다. 제가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엄이다, 탄핵이다 해서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윤 전 대통령과 선긋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그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이 모인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갖고 있는 또는 제기하고 있는 프레임이 있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그다음 전광훈 목사의 뭐 어떤 게 기웃거린다. 예. 이런 식의 프레임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 전략상, 선거 공학상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더군다나 그 메시지가 나온 장소가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어떤 집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예. 장소나 하여튼 메시지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기했던 바와 같이 탄핵 반대 당론을 취소한다. 이 부분도 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당론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효과적이었던 거, 그 당시에 당의 입장이었던 것이지 지나가지고 그 당시 한참 이전에 당의 입장을 바꾼다? 전 이런 것도 좀 올바른 전략이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 줄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저희 당에 뭐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보다는 국민의힘 쪽에 도움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지 못한, 절연하지 못한 국민의힘의 업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국민의힘으로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 내지 제명 조치시켜라라고 주장을 했던 것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탈당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까? 지금에 와서 국민 여론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메시지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이제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 이제 우리 당을 떠났다고 말한다고 한들 그렇게 스스로 걸어나갈 수 있게 했던 그런 행태를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어져 있다. 김문수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함께하고 있다라고 느끼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선이 내일입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일 꼭 본투표장에 가셔서 유권자로서의 소중한 권리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있는 가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1시간여 만에 큰 불이 잡히면서 다행히 불은 산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나무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은 불길을 잡느라 연신 물을 뿌립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서울 노원구 수락산 스포츠타운 뒤편에 있는 배드민턴장 가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32대와 인원 115명을 동원해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이 난 곳은 이곳에서 200m 떨어진 산 중턱에 위치해 자칫하면 큰 산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660제곱미터에 달하는 건물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가건물만 전소됐어요. 산불 화재 추가 같은 건 연소 확대 같은 건 없고 지금 1단계 발령했다가 지금 소진했습니다. 한밤중 산에서 솟아오르는 불길과 연기 때문에 주민 신고가 7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노원구는 재난안전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에게 창문을 닫고 산 주변으로 접근을 자제하라는 긴급 알림을 보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주말 아침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낸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법원이 오전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들이 캄캄한 선로를 일렬로 줄지어 걷습니다. 시민들이 나온 안쪽 선로에는 여전히 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열차 바닥에도 검게 탄 잔해들과 소화 분말이 흩어져 있고 광고판과 손잡이는 녹아내렸습니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5호선 열차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지른 직후 모습입니다. 남자분이 한 60대 정도 되는 것 같아.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딱 봐도 기름 같은 누런 거 갖다가 뿌리더라고요. 댕기더니 그 화기가 확 느껴졌어요. 이 남성이 화재 직후 들것에 실려 현장을 빠져나오던 모습도 보입니다. 다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검게 그을린 손을 수상하게 본 경찰관에 체포된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 하루 전에 미리 휘발유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실제 이혼 소송이 있었는지 여부 등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불로 3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걸로 추정했는데 서울교통공사는 불을 낸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낸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방화범이 범행 당일에 체포된 후에 상당히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5월 31일에 지하철 5호선에서 화재가 났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심지어 그게 방화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인이 누군가 봤더니 60대 남성이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기절한 것처럼 누워 있다가 들것에 실려서 부상당한 사람인 것처럼 실려 나오다가 경찰에 의해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왜 체포가 됐느냐? 손이 까맣게 그을렀었대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들도 저 사람이 불냈다 이렇게 증언해가지고 5월 31일 아침 9시 45분에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궁금한 게 도대체 왜 방화를 했는가 봤더니 조금 전에 이제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이혼 소송을 했는데 그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소송이 있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황당한 건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당신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죽을 뻔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더니 이야기를 했더니 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결국 아무도 안 죽지 않았냐? 오히려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여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르면 오늘 이제 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는데 일단은 구속 여부 어떻게 될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그 처벌 수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일단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이 범죄죠. 지하철 사고는 과거 이제 대구 지하철 사고에
이게 기억이 있으니까요. 네, 2003년이었죠. 예, 네. 중대한 범죄이고 가장 중요한 건 도주 우려입니다. 범죄 혐의가 중대하면 중형 선고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여져서요. 아마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이제 처벌에 있어서는 현저 권총을 방화, 그러니까 건물이나 이 그 차, 네. 이 전동차 안에 불을 지르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데요. 이때 사람이 다치는 상해가 발생하면 5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근데 지금 뭐 다행히 중상해 많이 다치신 분은 없지만 네. 20분 정도가 지금 다치신 걸로 나왔다고 하면 현조 권총을 방해 치상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5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고요. 과거 2014년 서울 그 3호선 방화 사건 때도 비슷한 사고였는데 그때 5년이 나왔거든요. 아마 그보다 더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60대 남성에게 전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고요. 재산 피해가 그 재산 피해로만 3억 3천만 원인데 그 열차 한 량은 일부 소실이 됐으니까 이걸 고치든지 바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두 량도 그을음이 끼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수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금액만 3억 3천만 원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20명이 넘는 사람이 이제 다쳤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치료비,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하면 3억 3천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저 사람이 배상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회사가 보험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보험 처리는 될 것 같고요.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재산이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은 배상이 그 구상이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네, 당시 지하철 열차 안에는 승객 400여 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서 조기현 변호사님이 짚어주셨지만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와 이번 화재 사건을 좀 비교하는 상황이 많은데 이번 화재에는 솔직히 기관사와 승객들이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을 했다. 이 지점을 굉장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5호선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대응도 침착하게 잘 됐고요. 그 대구 참사 이후에 이 지하철 안전 대책이 잘 마련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 같이 있던 시민들이 바로 기관사에 알려서 이 바로 맞은편 차선에서 전철이 통과하지 않도록 했고요. 바로 또 소화기를 들어서 이제 진화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2003년 사고 이후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 가연성 재질로 이 좌석들이 돼 있었는데 불연성, 난연성 재질로 다 바꿨기 때문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좌석으로 옮겨 붙지 않은 겁니다. 그게 참 천만 다행이었고요. 그리고 지하철 공사에서도 3달, 4달에 한 번씩 이 객실내 화재 사고에 대한 대응 훈련을 계속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가 잘 이루어졌고 시민들의 협조도 매우 잘 이루어져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 투표한 60대 선거사무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아연실색하게 했던 사건인데 법원도 그만큼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굉장히 황당한 사건 아닌가 싶은데요.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거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게 사전투표가 29일, 30일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9일 사전투표를 어디서 했느냐? 강남구 대치동에서 했는데 남편의 신분증으로 먼저 투표를 하고요. 한 5시간 정도 인터벌을 두고 자신의 신분증으로 또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적발했는가? 황교안 후보 이제 사퇴하셨지만 황교안 후보 측의 참관인이 저 사람 그 투표한 것 같은데 또 한다 해가지고 경찰에 알렸고 수서경찰서에서 긴급 체포를 했는데 저 사람의 정체를 알아봤더니 이제 60대 여성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이었대요. 그 강남구 보건소의 계약직 공무원인데 계약직 공무원이니까 이번에 선거 사무원으로 또 활동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선거 사무원이 저렇게 부정 투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연실색할 만한 일이고 엄중 처벌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60대 선거사무원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요. 대리투표가 불법이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까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보세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죠. 아마 투표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저 정도의 경험을 갖고 또 과거 선거사무원 경력도 있다고 하면 대리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건 몰랐을 리 없다고 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사위투표죄라고 해서
성명을 사치하거나 허위의 성명을 날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있는데 매우 중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야 하는 중대 범죄로 보기 때문이고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선거 사무원입니다. 가중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아마 최대 7년까지의 형이 처벌받게 돼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남편의 이 성명을 명의를 해서 대리 투표를 한 거기 때문에 사전에 이걸 기획하고 공모했는지 이 부분은 아마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텐데 어찌 됐든 본인이 이런 대리 투표를 한 것만으로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좀 사전 투표 과정에서 관리 부실에 따른 신고가 이어지면서 한 시민단체가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네. 이게 서울시나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 등을 고발을 했는데 혐의는 무엇이냐? 직무유기죄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했다. 예컨대 지금 보면요. 회송용 봉투 등에서 이재명 후보로 기표가 이미 끝난 그러한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지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런데 고발된 사람들 중에 서울시 선관위 위원장, 경기도 선관위 위원장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누구냐? 현직 법원장들이에요. 현직 법원장들이 선관위원장을 하니까 비상근으로 하니까 저런 일 벌어지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또 누굽니까? 대법관 아니겠습니까? 노태학 대법관이 이번에 또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선거 후에 이런저런 잘 밝힌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법적 절차를 하겠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매번 소를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고 또 고치겠다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도대체 언제까지 대법관한테 들어야 되는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오늘 이스탄불에서 2차 휴전 협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협상을 앞두고도 대규모 드론 공습을 주고받는 등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협상 전망이 밝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론이 목표물을 조준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항공기에 명중해 그대로 폭발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어제 러시아 공군기지 4곳에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러시아 전략폭격기 40여 대 등 약 10조 원어치 무기가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도 전날부터 500대에 가까운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했습니다. Перші шахеди нас розбудили, а коли почув, що вже наближається до нас, то швидко. 러시아 국경 지역에선 다리 2곳이 폭파돼 사상자가 수십 명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양국의 공방은 오늘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개최될 예정인 2차 휴전 협상을 앞두고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협상이 17일 만에 재개되지만 그 결과는 회의적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미 러시아 측이 휴전 조건 등을 담은 각서를 제시하지 않는다며 무의미한 협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Російського документу немає. Попри це, ми спробуємо досягти хоча б якогось прогресу на шляху до миру. 우크라이나는 이번 협상을 위해 30일간 무조건 휴전과 전쟁포로 교환 등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립 약속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양측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어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참배객들을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내려다본 장면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휴일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대전현충원은 참배객들로 붐볐습니다. 초여름 날씨에도 양산을 펼친 채 고인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한 어린이는 아빠에게 묘비를 향해 경례하는 법을 배웠고요. 친구들과 함께 현충원을 찾은 어린이는 국군 아저씨 묘비 앞에 태극기를 꽂아줬습니다. 네, 아이들이 추모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들도 준비돼 있다고요. 네, 국가보훈부는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올해 70회를 맞은 현충일 추념식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되고요. 6.25 전쟁 75주년 행사는 전쟁 당시 임시수도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대전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유엔 참전국 대학생 150여 명이 참여하는 교류 캠프도 서울과 부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6월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휴일인 어제 많이 더우셨죠? 월요일인 오늘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립니다. 현재 제주에는 비가 시작됐고요.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에는 최대 60mm의 비와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남해안을 따라서는 최대 3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오늘 밤에서 내일 아침 중으로 잦아들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낮더위도 주춤한데요. 어제 29.3도까지 올랐던 서울의 낮 기온이 오늘 7도가량 떨어지며 23도에 머물겠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23도, 창원 22도, 제주 2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 하늘 먹구름이 가득하겠고요.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한편 서해와 제주 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특보는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이후로 다시 맑은 하늘 되찾으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